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46페이지 보시고요. 점유 계정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점괘가 딱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것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점괘에 의한 선의취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통설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다. 안 된다. 두 번째가 점유 계정에 근거해 가지고 동산 질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안 돼서 생긴 게 뭐였죠? 이게 안 되니까 세 번째가 점유 계정 방법을 통해서 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1번과 3번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가시면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자기 소유의 X 동산을 채권자 B에게 양도하되 정계 방법으로서 인도하고 채무자 A가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을 했다 해서 보시면 A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고요. 그리고 A가 B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X라고 하는 동산에 대해서 정계 방법으로서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다. 담보를 설정을 했다. 방금 봤지만 정계 방법으로서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유효하게 취득하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동산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서를 취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관계에서는요, 이제부터 B라고 하는 자가 저 X 동산의 소유자이다. 1번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다시 A 같은 경우가 다른 채권자 C와의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한 번 더 전개 방법으로서 인도했을 경우에 C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봅시다. 자, A가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C라고 하는 자에게 똑같이 돈을 빌리고 전개를 통해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했다.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 C 같은 경우가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씩 담보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다. 그렇죠? 이것은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처분행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설정자 A한테 뭐가 필요하다?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A하고 C 사이에서 담보 설정 계약할 당시에는요, 외부 관계에서 이미 X 동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자 B한테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자에게 처분권이 없다. 즉 A 같은 경우가 무권리자이다. 됐죠? 따라서 C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C 같은 경우가 민법제 249조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동산의 경우에는 C 같은 경우가 받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유형이다. 그래서 점괘에 의했을 경우는요, 선의취득이라고 해서 결국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C 같은 경우는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C 같은 경우는 법적 지위가 뭐냐 하면 담보권이 없는 그냥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저희 끝에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산 이중 양도 담보를 설정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중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판례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일단 2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법시험 강의할 때는 이제 이거 가지고 한참 파고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만큼만 아시면 되니까 제가 정리하는 부분까지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가 이중으로서 매도하고 각 전개의 방법으로서 매도인 A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 B하고 C 사이에서는요, 현실에 들어간 자가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취득을 한다. 어떤 말이냐면
자, A 같은 경우가 원래 X 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먼저 A가 이제 B라고 하는 자에게 먼저 X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하고 난 다음에 인도했던 방식이 점유 개정에 의한 방식으로서 양도 인도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또 A가 가지고 있겠죠. 이게 1번. 그 상태에서 A가 한 번 더 또 C라고 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서 또 양도하고 또 인도하는 방법을 점유 개정에 의한 형식으로서 C한테 인도했다. 이랬을 경우에 B하고 C 중에서 누가 이제 이 X 동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파고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원칙적으로 B하고 C 사이에서 현실의 인도를 먼저 받은 자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같은 경우가 C라고 하는 자에게 먼저 이제 인도했을 경우에는 C가 취득하는 것이고, B한테 했을 경우는요, B가 취득한다라고 일단 정리하신 다음에, 자, 이거에 의했을 때 이제 이 판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A 같은 경우가 B하고 C 그 누구에게도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않고 A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X 동산 자체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판례 입장에 의하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까지 기억하시되,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B가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 B가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집행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 같은 경우가 그 목적물에 대해서 A로부터 현실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C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했던 B라고 하는 자에게만큼은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까지 다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원칙 A를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번 질문 다시 보시면요,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현실에 들은 원천자가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점계 방법으로서 동산을 이중 양도 담보를 한 경우하고 이중 양도한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47페이지 가신 다음에 민법 제 201조 볼 텐데, 빨리 민법 제 201조 보시고요. 특히 1항과 2항 빨리 읽으시고. 그래서 점유한 자가 선의인 경우는 1항에 의해서 가시를 수취할 수 있다. 악의인 경우는 가시를 수취할 수 없고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까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1번 질문 봅시다. 자, 점유자 A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에는 민법 제 201조 제1항에 근거해 가지고 가시를 수취할 수 있다. 한번 끊으시고요. 자, 취득했던 가실 내지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한번 끊으신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거죠, 당시에. 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1번을 하시고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2번 하신 다음에 1번, 2번을 일단 구분해야 되는 게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판은 있지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먼저 봅시다. 쉬운 거부터. 자, A라고 하는 자가 선의의 점유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A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민법 제 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가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201조 제1항과 그리고 민법 제 748조 제1항이 있었을 경우는요, 민법 제 201조 제1항을 특칙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따라서 결국 A라고 하는 자가 비록 자기에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권리가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을 경우에는 201조 제1항에 근거해 가지고 가시를 수취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01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 가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A한테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 A한테 이른바 법률상 원인의 흥결이 아니고 법률상 원인의 존재가 인정돼 버린다. 결국은요, 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2번인데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제가 판례 문구부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뭐라고 하냐면 A라고 하는 자가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A한테 가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의 가실의 가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자가 A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방금 같은 지문에서 A라고 하는 자가 선의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하지 않겠지만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지기 때문에 둘 다 안 지는 게 아니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판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판례에 대한 비판점이죠. 자, 분명히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민법제 201조 제1항에 있는 선의 의 의미가 무언가 관련해가지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지난 모르겠는데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오신이죠.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권리가 있다라고 오신했고 그 오신한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이 무가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판례 해석론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A라고 하는 자에게 이 사안에서 가실이 있어버린 경우에는 적극적인 오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A라고 하는 자에게 201조 제1항에 의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A가 선이어서 201조 제1항에 의해서 가실을 수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A한테 고의나 가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B가 A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정리하실 때 판례 입장을 정리하면 민법제 201조 제1항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겠지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요 또 질 수 있다라고 좀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지 한번 꼭 다 읽어주시면서 한 번 더 좀 비교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A 같은 경우가 악의인 경우에는 민법제 748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주고 이행지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연금도 지급해야 된다까지 읽어주신 다음에 자, 한 번만 더 민법제 201조 제1항과 민법제 748조 제1항끼리 충돌했을 경우에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민법제 201조 제1항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요, 민법제 201조 제2항과 민법제 748조 제2항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자, 이때 보시면요, 민법제 201조 제1항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1조 제2항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는 수취한 가실을 반환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민법제 201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점유자 A 같은 경우가 네가 악의인 경우라면 가실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게 아니죠. 가실도 돌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748조 제2항이라고 하는 조항을 배제하는 조항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201조 제1항 같은 경우는요, 야, 점자가 악의인 경우는 가실을 수취할 수 없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에 불과하지 그 가실만 주면 된다는 조항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201조 제1항이 748조 제1항을 배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A 같은 경우가 악의인 경우는요, 민법제 748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받은 이익에 덧붙여서 이자 그리고 손해까지도 배상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2번 질문을 가시면요, A 같은 경우가 악의자인 경우에는 민법제 748조 제2항도 적용되기 때문에 받은 이자 손해금도 원소유자 B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번 질문 또 옳은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요, 1항끼리 비교했을 때 하고 2항끼리 비교했을 때를 딱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셔야만이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역시 1번, 2번 두 개 딱 묶어서 비교 표시하신 다음에 딱 각인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법제 203조 빨리 읽어보시죠. 203조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1항 필요비, 2항 유입비, 3항 유입비 같은 경우는 해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 기간에 대해서 허여할 수 있고, 허여하면 유입비 상환 청구권의 이행기가 그만큼 유예가 되기 때문에 유예된 기간 동안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자, 203조 같은 경우는요, 요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자꾸 실수를 하십니다. 먼저 요건부터 보시면요, 자, A 같은 경우가 X라고 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자이고요. 점유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자, B 같은 경우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자, 이 A 같은 경우가 X 건물에 대해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유입비나 필요비라고 하는 것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같은 경우가 X 목적물을 B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B도 A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A가 B라고 하는 자에게, A가 B한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1항을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A가 B에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B가 A한테 먼저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A가 B한테 그냥 목적물을 돌려두든지,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A가 B한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가 B한테 전혀 돌려주지도 않고 B도 A한테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원물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A 같은 경우가 지출했던 비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A가 B한테 비용 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관련된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바로 이 1번 지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본질만 알면 쉽습니다. 자, 하천 부지에 대해서 왔던 값 같은 경우가 그 하천 부지에 대해서 거론 없이 쓰고 있었던 을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했네. 근데 을 같은 경우가 하천 부지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입비 공제나 상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을 같은 경우가 상계 항변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을도 갑한테 필요비나 유입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 상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지문은 뭐냐면, 이 지문에서, 이 사안에서 을 같은 경우가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필요비나 유입비의 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는 지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으면 상계할 수 있고요, 청구할 수 없으면 상계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가 을이 갑한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필요비나 유입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까? 일단 먼저 을이 갑한테 돌려주거나, 근데 이 지문 보시면 을이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죠. 두 번째, 갑이 을한테 먼저 반환 청구한다. 강사야, 반환 청구했으니까 을이 갑한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필요비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상계할 수 있겠구나라고 문제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했지만 반환 청구하는 대상이 뭐라고요? 원물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가능한 거야. 즉, 이 그림 같은 경우라면 B가 X 건물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했을 때에 A가 B라고 하는 자에게 비용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문 다시 보시면요,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한 게 하천부지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환 청구했습니까? 아니면 하천부지의 사용 대가만큼에 대한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했습니까? 그렇죠. 원물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임료 상당액만큼만 반환 청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원물 자체에 대해서도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갑도 을한테 원물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인데 어떻게 상계항변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고요. 해서 2번 질문 보시면 점유자가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때는요, 점유자 A 같은 경우가 B라부터 점유했던 목적물 그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받기 전에는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시고, 자, 이제 적용 범위에 관한 부분인데 결론만 합시다. 민법 제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를 하려면요, 제발 좀 지금 말고 지출 당시에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출할 당시에 점유자 A 같은 경우가 무건원에 근거해가지고 점유했을 때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가 점유자의 지위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쓸 당시, 지금 말고 그 X 건물을 개량하거나 고쳐가지고 비용을 쓸 당시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쓰면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겠죠. 이게 단데 이거를 이렇게 놓쳐가지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질문 보세요. 자, 임차인 A 같은 경우가 임대차 끝났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썼다. 이 답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계약이 있었을 경우는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626조에 근거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뒤에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했던 경락인에게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유입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요 질문 풀 때 자꾸 틀리는 게 뭐냐면 지출 당시라고 하는 말을 놓치니까 틀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 다시 봅시다. 자, 강사야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경락인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겠네. 왜냐하면 경락인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면 임차인 A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그냥 요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C, 그럼 임차인 A를 합시다. 그럼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C라고 하는 자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의 존재를 C한테 주장할 수 없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거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풀지 마시라고. 뭐라고 여러분들? 한 10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를 한번 도서관에 계신 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언제? 돈 쓸 당시에, 현재 말고. 다시 보시면 이 사안에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유입비를 쓸 당시에는 적법하게 점유했던 거죠. 그러면요, 끝까지 이제부터는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임대인 B한테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고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C에게는요 상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무건원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 시점 같은 경우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점유자 A가 그 X 건물에 어떤 필요비나 유입비라고 하는 것을 지출할 당시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 사안 같은 경우가 A 같은 경우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타인 소유의 X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을 썼을 경우는요. 그러면 돈 쓸 당시에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적법한 건원이 존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문제인 것이지 203조에 근거해가지고는요, 경락인 C한테 비용 상한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똑같이 좀 중요한 게 이제 4번 지문이죠.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유효한 도급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수급인 C 같은 경우가 도급인 B로부터 A 소유의 건물 받아가지고 수리한 결과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자, A라고 하는 자가 X라고 하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자가 저 X 건물을 점유 중이었고요. 무건원에 근거해가지고 점유했다. 쓰다 보니까 B지 같은 경우도 X 지붕이 나가가지고 B가 쫄쫄 새는 거야. 그래가지고 B하고 C 사이에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돼가지고요. C 같은 경우가 수급인, C가 수급인이고 B 같은 경우가 도급인이 돼가지고 이 C 같은 경우가 이제 X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C가 이제 B라고 하는 자에게 돈 달라, 공사대금 청구하니까 공사대금을 청구를 하니까 문제는 B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가 이제 B는 털 수가 없으니까 A를 어떻게 털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C가 A한테 도급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계약상 이행 청구라고 하는 거는요,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B에게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B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지 A하고 C 같은 경우는 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A 같은 경우는 도급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C 같은 경우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도급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A한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보니까 이 C 같은 경우가 사무관리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A한테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없을까?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무관리는 뭐예요? 법률상, 약정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했을 때 가능하다. 근데 이 사안 C 같은 경우는요, B하고의 도급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X 건물을 수리해줄 약정상 의무에 근거해가지고 고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약정상 의무 없는 자에 포함될 수가 없거든요. 해서 C 같은 경우는 A한테 사무관리에 근거해도 비용 상한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C가 생각한 게, 그러면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한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203조에서의 비용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의 효용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 목적물에 어떠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목적물을 지가 더 잘 쓰고 혹은 쓰기 위해서 들인 돈이 있었을 경우에 원소유자 등에게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 C 같은 경우는요, 수급인의 지위에서 도급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B한테 목적물을 고쳐주기 위해서 비용 쓴 것에 불과하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 목적물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비용을 쓴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용 지출자에 C가 포함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C는 A한테 이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오로지 C 같은 경우는요, B라고 하는 도급인에게 도급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C한테 돈 지급했다면 B가 A한테 2번이죠. 민법제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C가 A한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다시 지문을 보시면요, 수급인 C 같은 경우는 203조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제 203조 참 중요한 건데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지문만 딱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거듭 연습을 해가지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봅시다. 교재.
자, 구분 소유에 대한 부분인데 구분 소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제끼는 그런 무식한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나올 게 분명히 있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요. 집합 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했던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같은 경우에 특별자한테 승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해서 이 승계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판례 전문 다 읽으실 필요 전혀 없이 제가 지금 정리하는 부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3호면 103호 가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유 부분의 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공용 이용에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의 관리비죠. 공용 부분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승계를 부정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3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꼭대기층에 있는 분께서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보니까 48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 아무도 입주를 안 한답니다. 힘들어가지고.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연체료 같은 경우는요, 징벌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피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승계 범주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연체를 했고, 이 A 같은 경우가 103호를 B한테 양도했을 때 이 승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판례가 A하고 B 같은 경우가 이른바 변존적 채무인수 관계에 놓인다라고 보는 게 판례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봤던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잘 읽으세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서 발생된 연체료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는 게 원칙이므로 1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2번 질문을 보시면요. 제 끝에 특별 승계인 같은 경우는 채무를 면책적 인수 아니죠.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존적으로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질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좀 할 게 좀 상당히 있는 부분이니까 또 다음 시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싹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또 김동진이가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